今は何でもあるから、買ってくれば何でもあるから。で、そっちに出会って家族が好き。それはね、観光用で踊りの体験をしたり、そのために学生さんが多いんですよ。2、3、はい。아, 이거 핸드에 이로리가 이런 아메리카인데 피자 안 먹으러 가까이 있는 시베리아. 그래, 페루. 약간 그쪽 사람. 잘 보시면 하여튼 산이 별로 없고 광대한 평야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메이지 되고 나서 이거를 홋카이도, 오키나와도 그렇지만 영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해요. 배경 저기 성당 자, 양쪽 다 모이세요.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춘천 가면 예, 둘이 앉았던 벤치, 예, 그다음에 공지처 학문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미류가 미루로 바뀌었대요. 표준어 발음하기 어렵다고. 지금은 이제 미류나 미루가 저건 좀 쌀라나? 이거. 예. 다섯 분인지 모르겠는데. 다섯 분인지는 아니에요. 새 조자에 응? 그 다음에 거주하다 할 때 거자 있죠? 그래서 도리이라고 읽어요. 도리 조거 도리. 그러니까 저 바깥쪽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왜 여러분 절도 보면은 그 일주문이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차천을 치고, 우리 저기 유교 사당이나 묘도 홍살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게 있잖아요. 저 뭘 표시하는 거냐면 저기서부터 신성한 영역이다 이런 뜻이죠. 후라노 진자라고 써 있는 거고. 근데 이 말하자면 이 신사라는 것은 독자적인 어떤 족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를 고등 종교인 불교에서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이랬던 돌이 저런 것도 아까 일주문 뭐 그런 거에서 차용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최근에 한양대학교 박규태 교수라는 분이 일본의 신사라는 아주 책을 내셨어요. 종합판을. 이거 더 궁금하신 분은 그 책을 보면 돼요. 이 신은 왜 신마다 뭘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사는 뭐 때문에 생겼냐면은 여러분 신사는 원래 야마토 문화일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일본과 야마토를 구분해 드렸죠. 네. 주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본의 그 5세기, 6세기에 만들어진 그 오사카, 교토 요쪽에 나라 요쪽에서 만들어진 그 정권을 야마토 정권이라 하고 얘네들이 이제 점점 정복해 나가면서 야마토를 확장시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있는 토호쿠나 홋카이도는 야마토에 들어온 게 훨씬 뒤다. 특히 홋카이도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들어온 거고 오키나와도 메이지 유신에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자기가 일본인이긴 하지만 야마토인? 그러면 아닌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사라는 것도 당연히 오키나와나 어디에 동북이나 어디야 여기 홋카이도에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근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대규모의 식민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개척하려고 특히 관동 지역 사람들이 대규모로 일로 와요. 그러니까 야마토 사람들이 오니까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장사하러 이쪽으로 왔을 때 교회가 따라오는 것처럼 불교나 이런 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젠가 그제 절을 하나 봤잖아요. 그래서 신사는 아직 안 보셨으니까 이제 절 하나 넣고 신사 하나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개척민들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인데 무슨 신을 모셨느냐 하면은 정통적인 그 야마토 지역의 그 계보를 잇는 신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 동해 쪽 있죠. 이 사람들 일본해라고 하는 시마네현 있고 뭐 이런데 이즈모 다이샤라는 거의 뭐 양대 산맥 비슷하게 큰 신 카미사마가 있어요. 그 카미사마를 여기에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사라고 그래. 브랜치를 낸 거죠. 떼내갖고 여기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사도 이 불교처럼 전국적인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즈모 신사라든가 하치망 신사라든가 이런 그 대기업들은 수많은 지점들을 전국에 갖고 있어요. 300개, 500개 갖고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거대한 배경이 있는 그 이즈모 타이샤라고 하는 큰 신사의 하나의 분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키나와도 그러니까 당연히 신사가 없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야마토 하면서 거기다 이제 또 신사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1910년에 한일 합병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한국에다가 또 신사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신사가 뭐예요? 남산에 있는 조선 신궁, 그죠? 조선 신궁. 그러니까 천황이랑 관련이 있는 레벨이 가장 높은 신궁을 신사는 궁자를 붙여. 메이지 신궁, 이세 신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선 신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동방 황성 요배를 시킨 거예요. 그 동쪽을 보고 천황이 있는 쪽에 뭐 절을 하라는 둥. 그래서 왜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 그거 거부하다가 뭐 순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도 그걸 세우고 전국 각지에 그걸 세웠어요. 그래서 식민지 시대 조선 신사에 대해서 또 연구한 연구서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도 야마토인이 되라고 하는 거니. 예를 들면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친일화 됐잖아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일본의 근대성, 근대화, 그거를 조선도 받아들이자.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라는 걸 받아들여서 우리 조선 사회도 버젓하게 근대 사회가 되자. 이건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되려고 했던 동화론자들이 있었죠. 조선에서도.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야마토인이 되려고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광수도 그렇게 해서 조선이 그러니까 국가는 못 세우더라도 민족으로서 어떤 퀄리티를 높여보자 이런 주장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선을 다 없애고 야마토인이 되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근대화로 조선을 설득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신사 같은 거를 그냥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조선이라고 하는 건 누차 얘기했지만 한 1000년 동안 수준 높은 유교 문명이고, 특히 주작 같은 경우는 뭐 명나라 다음으로 높고, 사실 청나라 때 비교하면 조선이 더 높은 주작 사회인데, 주작이라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요. 현세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데 이런 말하자면 애니미즘에 가까운, 그리고 메이지 이후에 확 국가적으로 재편한 어떻게 뭐 엉터리 종교거든요. 수준 낮은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선 사람들한테 강요하니까 그 근대화론에는 일부 공명한 지식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신도라든가 황성요배라든가 천황주의라든가 이런 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을, 제국주의를 하려도 예를 들면 영국처럼 어떤 고대 제국주의론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독교라는 것도 고등종교잖아요. 상당히 먹히는 면이 있고, 우리 지금 기독교도가 많잖아요. 내 동생도 저기 야소교가 됐다니까요. 목사가. 근데 이 신도라는 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로 한국을 설득하려고 그랬다, 일본이. 근데 불교는 수준이 한국 불교나 일본 불교나 차이가 안 나죠. 유교로 설득을 한다. 그건 게임이 안 되죠. 조선 유자들이 훨씬 높으니까. 그러니까 근대화론 서양 거 말고는 다른 걸로 조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어떤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토 히로부미 죽고 몇 년을 기념해서 방문사라는 것까지 만들어. 히로부미 방문사. 그게 장충공원에 지금 있었어요. 그래갖고 안중근의 아들을 상해에서 잡아와요. 그래서 안춘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으니 뭐 정상이겠어요. 그러니까 심신이 박약한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을 히로부미 죽고 30주년인가? 그러니까 39년이죠 그러면은. 방문사에서 만나게 해갖고 히로부미 아들하고 안중근의 아들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이벤트를 만든 거야. 이벤트를 만들어서 안춘생이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그 장면을 대대적으로 이벤트화해서 역사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 우린 다 화국 신민으로서 이제 똑같이 저기 중일 전쟁 뭐 이런 걸 대동아 전쟁에 전념해야 된다. 뭐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레벨로 말하자면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뭐 미국이 제국주의고 뭐 그런 면도 있죠. 근데 미국이 우리나 다른 사회를 영향력 행사하고 간접 지배하고 이런 애를 동원하는 어떤 수법, 그 논리하고 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자유를 인간한테 줘야 된다, 이런 건 상당히 안 받아들일 수 없는 보편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신궁을 만들어가지고 다 아마테라스 그러니까 태양신의 자손이다, 우린 다 똑같이. 그러고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고선영 교수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스사노오라는 그 동생 신, 그 바다의 신이 돼서 건너갔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단군이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 그래서 원래 일본은 그러니까 일선 동조론이죠.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이었다. 이런 걸로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예를 너무 길어져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그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가야 지역에 일본 애들이 와서 남쪽 지방을, 남한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 설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신공황후라고 그 일본 서기에 나오는 전설적인 신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거의 증거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미 4세기, 5세기에 일본 임나라는 건 가야거든. 가야에 일본 부가 있었다라는, 일본이란 말조차도 7세기 말에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자면 조작해내갖고 뭘 말하려는 거냐. 지금 조선 총독부라는 게 그 임나일본부로 돌아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 역사학자들이 대거 동원되고. 근데 지금은 그 임나일본부서를 인정하는 일본 학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다 써먹고,
그러면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뭐 할복을 하든지 뭐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위험한 돼 있고, 지금 영어책 같은 데는 임날 문서리 버젓이 아직도 통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고대사는 현대사라고 했던 게 그런 식으로 국민국가나 제국주의나 이런 데 맨날 고대의 일들이 그렇게 악용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민족의 기상을 떨치기 위해서든 상대방을 뭐 식민지를 하기 위해서든 그런 식으로 현대화되는 거죠. 현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천황의 촘촘한 그물망에 갇혀 있는 사회, 그리고 거기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사회, 그 그물망을 찍고 나오기가 매우 힘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천황제를 없애든지 수를 내야 된다. 옛날 일본 공산당들이 그런 주장을 했죠.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굳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참 좋다는데 98%가 천황제를 찬성하거든요. 억지로, 그것도 외국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다. 그건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죠. 그 대신 천황제라는 게 자기들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안도감은 주고 귀속감은 주지만 동시에 폐쇄적으로 만들고 배타적으로 만들고 개방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폐해가 있다는 걸 일본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 또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전부 밖에 나가서 약진하고 막 이런 사회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일본처럼 자기들끼리 오순도순 남한테 폐해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순도순 이렇게 뭐 살고 있으면은 우리도 뭐 관광에 와서 중국하고 너무 다른 사회네, 재밌네, 아직도 왕을 모시네, 이것도 하나의 구경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의 그 패턴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만 그런 게 이제 갑자기 단결에 아주 강한 그 접착제가 되니까 휙 돌아가지고 뭐 그냥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이름도 북해도 개척사예요. 개척사 카이타크시. 살려서 막부의 유능한 인재로, 메이지 정도 유능한 인재로 해놓은 것들을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1881년에 얘가 이제 부정사건에 휘말려갖고 그게 큰 스캔들, 정치 스캔들이 돼서 오쿠마 시게노부라고 그 와세다 대학 세운 정치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각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1881년부터 이제 명실공히 메이지 정부의 실세로 등장하게 되는 게 이 홋카이도 관유물 불화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북방영토 반환 요구 서명 활동에 협력을 합시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 독도한테 밀렸어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요, 이미 막부 말기부터 왜 그 탐험대도 막 보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탐험하는 사람이 대일본 노토로프라는 거 섬이, 에토로프라는 섬이 있어요. 그 프릴리엘도 맨 끝섬 거기까지 가가지고 우리 지금 독도에서 한국형 딱 써놓은 것처럼 대일본 에토로프라고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토라는 게 근대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애매했던 게 이제 영토를 딱 선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역대 홋카이도 그 개척사들이겠죠. 또 와요. 여기도 와갖고 저 사람이 메이지 천황이에요. 저 위쪽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벌써 단발을 하고 머리를, 그 전에 이제 막 사모관대하고 옛날 고대 왕처럼 하고 있었는데 패번치엔 이후에 서양화 정책 그래갖고 머리도 자르고 단발도 하고 수염도 기르고 천황은 군복을 원래 안 입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술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정, 죽음 이런 거 멀리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뭐 군복 칼도 차고 서양 카이제르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타고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면서 내가 신이 아니라 니네들의 그 국가 원수다 이런 걸 이제 국민국가의 그 이데올로기 침투하는 과정이에요. 거기다 버스 타서
조금 이따 이제 명시천을 휴게소를 가게 되니까 세입가 대회를 가게 되니까 그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는 개척 장관이었다가 그다음에 현령이었다가 북해도청 장관이었다. 지금은 홋카이도 지사 이런 식으로 쭉 일본도 전전에는 지방자치장관을 다 임명을 했어요. 그랬다가 종전 후에 패전 후에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야토이라는 거는 그 고용하다 할 때 고용 외국인. 그래서 그냥 대충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인류들 세계에서도 인류들 애들을 돈을 오쿠보 도시미치 자기 연봉보다 더 줘요. 더 줘서 데려와요. 우리 왜 히딩크 데려와서 성공한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왜 각 대학마다 외국인 교수 많이 뽑으라 하잖아요. 근데 안 와요, 외국인 좋은 애들이. 서울대학조차도 업적을 이미 많이 내고 증명된 사람들은 서울대학에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도 안 쓰고 그러니까 잘 안 오려고 그러고 젊은 애들은 왔다가 한 3, 4년 있으면 또 어디서 콜 받으면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걔네들 괜찮은 애를 데려와가지고 국내 교수 봉급의 4배 정도 주고 그러면 가라고 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메이지 시대 때 그렇게 했어요. 그 대신 끝까지는 못 있게 해. 그러니까 한 10년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일본인 제자에게 전수할 것. 그 다음에 전수하고 나면은 돌아갈 것. 응? 오래 못 있게. 그러니까 기술의 주체화라고 해야 되나? 국내화. 아주 용이 주도하게 한 거죠. 그게 성공을 해요. 한 10년, 20년 동안 해가지고 기술의 전수가 이게 지금 클라크도 한 8개월 하다가 바이바이 하니까 그 밑에 이제 그 제자가 니토베 이나소 같은 옛날 5,000엔짜리의 그 인물이에요. 지금 바뀌었죠. 지금 바뀌었는데 한 2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출신인데 유엔 사무차장까지 해요. 총장은 반기문이죠. 근데 일본이란 나라가 땅이 좋아요. 생산성이 가만 놔둬도 왜냐하면 젊은 땅이에요. 늦게 생긴 젊은 땅이고 우리 한반도하고 중국은 오래된 늙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생산력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대요. 토지 생산성이. 비옥하죠. 일본이.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조몽 시대에도 그 생산성이 대단히 높았고 그래서 이런 거대한 포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은 야외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조몽 플린이라고 그러고요. 얘네 말로는 카라스타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이누 그 다음에 그 흑룡강 연안에 짠짠한 종족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숙신이라고 부르는 역사 속에서 숙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이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연해주하고 이렇게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대가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한 동네였던 거예요. 배 타고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요 일대, 그러니까 아무르 달당이라고 써있는 연해주, 아무르강, 흑룡강 그 하구 연안하고 카라스토, 그 다음에 홋카이도의 북부 요 일대가 거의 그냥 같은 문화권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사할린하고 연해주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바다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대륙가고 이건 섬이다라는 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마미야 린조라는 막부 말기의 탐험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군 해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미야 스트레이트로 국제적으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마미야 린조와 카라우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카라우토라고 하는 사할린이라고 하는 이 섬은요 하나의 섬이지만 가운데를 상대로 해서 위하고 밑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 왜 베트남도 하노이 쪽하고 사이공이 너무 다르듯이 너무 달라서 이 야마토인들은 주로 남부에만 이주를 했어요. 남부에만. 북부는 사실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남부만 자기들이 일본 애들이 가진 때도 있어요. 또 공동 영유한 때도 있어요. 한 땅을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공동 영유한 때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애매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945년에 얘네들이 패전하고 나서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맺었고 미소 공동 아니 일소 소일 공동 그 맺었잖아요. 조약을 새로. 그때 이제 패전국이니까 하는 수 없이 준다고 약속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을 못하죠. 근데 왜 이런 박물관이 여기 설치돼 있겠어요?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그러니까 여러분 박물관이라는 거는 정치거든요. 박물관은 그냥 애들 교육시킵시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시대의 집권자들의 의식, 그 시대의 의식 이런 거를 제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박물관이에요. 대일본 제국, 이 국경 표시, 국경 표시의 대일본 제국. 그러니까 이런 게 에도 시대에는 나올 리가 없어요. 국경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도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우리도 왜 백두산 정계비 뭐 이런 게 숙종 땐가 그때부터 나오잖아요. 이쪽 관련해서 제일 좋은 책이요. 변경에서 바라본다. 이 산에서 나오는 임선모 선생님 번역한 페사시스 모리스인가? 그런 호주 여자가 지은 책인데요. 아주 문장도 좋고 임선모 선생님도 번역도 잘하는 사람이어서 페사시스 모리스 그 사람 책을 돌아가시면은 꼭 챙겨보시면은 다시 다 리마인드가 될 겁니다. 천황한테는 다 어짜를 붙이죠. 천황한테 다 어짜를 붙이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겸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잘 높이니까 웬만한 말에는 어짜를 붙여줘요. 그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도 어짜의 일본 발음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밥을 뭐라 그래요? 고항 어반이에요. 밥반자 써서 어반. 근데 오나 오를 붙여주면 좋아해요. 천황 앞에는 반드시 붙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하여튼 요 일본을 다니실 때는 저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안 들으면 거의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천황도뿐만 아니라 뭐 황태자 아니면 그 무슨 미야 무슨 궁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그 황족들이에요. 얘네들이 왔다가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치천황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무츠이토. 일본 천황 이름이 히토돌림이잖아요. 지금 아키 히토고 히로 히토. 그다음에 성이 없어요. 일본은 천황은 성을 하사하는 주체지 자기가 성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역성혁명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지. 우리는 역성혁명이라는 게 성을 바꿔서 왕시고려에서 이씨 조선으로 그 덕을 상실하면 하늘의 명이 왕시에서 이씨성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역성. 그 다음에 천명이 바뀐다 해서 혁명이죠.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 혁명이 없는 거죠. 역성혁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이지 혁명이라고 안 하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혁명이란 말이 타부예요. 공산당 애들이나 쓰는 말이다. 이런. 우리는 역성혁명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나라. 이게 자부예요. 일본인들. 그게 왜 자부인지는 모르겠어요. 정치를 못하면 바뀌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한 집안이 2500년 동안. 나는 우리 지금 김수로 왕의 김씨가 아직까지 왕노릇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세계 최고의 골동품이다. 일본 천황가라고 하는 것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무츠이토는 사실은 막부 말기 그 막 조나왕 양해운동 일어나고 이럴 때 아버지가 있어서 효명천황이라는 호멜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괜찮았어요. 능력이 똑똑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죽어요. 1866년. 그래서 독설설도 끊이지 않고 이 사람이 막부편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죽으니까 이제 그 메이지신을 일으키려고 했던 애들이 천황을 독살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잖아요. 그때 이토 히로부미의 죄상 15가지가 있는데 뭐 동양평화를 파괴한 죄 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주군을 독살한 죄였어요. 그러니까 조나왕 양이파가 효명천황을 죽였다는 소문을 안중근도 알고 있었던 거죠. 뭐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무츠이토는 그 아들인데 메이지 유신 때 1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린애였죠. 근데 그 메이지 유신 나기 4년 전에 교토 궁전에서 쇼슈군하고 막부군하고 총격전이 벌어져요. 그때 얘가 기절을 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하도 총격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쉬쉬하는 얘기이긴 한데 기절을 했다는 소리가 있고요. 그래서 무츠이토가 14살 때 자기가 메이지 유신이 되니 왕정 복권을 했는데 왕이 꼬마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서는 그 서구화를 막 진행하는 데서 군주가 방해를 안 한 거죠. 우리나라 청은 그 개혁파들이 막 하려고 할 때 그걸 제일 브레이크 거는 사람들이 결국은 군주예요. 왜냐면 의회 만들자 그러면 군주권을 제한하려고 하나? 이렇게 무서워하기 마련이거든. 청나라도 그렇고요. 우리 고종도 결국은 갑신정변 편 못 들고 가보개혁 편 못 든 이유가 이것들이 중추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만민공동회 어쩌고 하면서 뭘 만드는데 보니까 군주권을 제한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8살짜리니까 뭐 제한하는지 뭐는지 모르고 지나간 거죠. 거기 비교한 제 논문도 하나 있긴 한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얘가 1870년대 말이면서 점점 커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 군주의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우연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하여튼 능력이 출중했던 군주였어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헌법을, 대일본 제국의 헌법을 만드는데 막 고민을 하거든요. 비스마르크하고 가서 회견도 하고 자기가 유럽 가서 법학도 지식도 배우고 막 그래가지고 고심 끝에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인데 10년에 걸쳐서.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만드냐면 천황 위주로 제1조가 뭐야, 일본 제국은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그러니까 천황 주권서를 명기를 하거든요. 대일본 제국의 헌법은 천황이 완전히 강력한 권한을 갖게 돼 있는데 단 천황은 전제군주가 아니라 입헌군주다. 그 차이 아시죠? 우리는 고종이 독립협회 때려잡고서 대한국 국제라는 걸 발표해. 그때 첫 구절이 뭐냐면 짐은 이 나라의 전제군주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군주냐 입헌군주냐라는 것은 왕이라도 헌법에 규제를 받는다. 이거죠.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뭐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천황이라도 왕이라도 헌법에 규제를 받는다. 이게 말하자면 입헌군주와 전제군주의 차이인데 천황이 강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입헌군주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천황은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상 권력을 좀처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정치 관습을 이토 히로부미가 만들어요. 그래서 메이지 천황은 계속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야. 당신이 이 나라의 최고의 주권자인 건 맞으나 자꾸 일상사에 관여하게 되면 야당한테 욕도 먹게 되고 또 이런 세금 깎으면 뭐 국민한테 올리면 국민한테 욕도 먹고 그러니 당신은 그냥 구름 위에 있으시오. 밑에 것들이 알아서 하고 욕 먹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메이지 천황이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도 정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토와 메이지의 그 페어가 무츠이토의 페어가 아주 잘 작동했다. 1890년대에. 그래서 이 무츠이토가 몇 번 혈기왕성할 때 30대 뭐 이럴 때 몇 번 정치에 개입하려고 해요. 의회가 작동하지 않고 이럴 때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때 이토가 딱 국무에 참배해가지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죠. 천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할복이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 해서 관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역습 그래가지고 또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단 어디에 개입하느냐. 첫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천황 재산이 막강하거든. 당시 전 세계 최대의 부호예요. 천황이. 그러니까 재산 뚝 잘라서 기부하고 하는 거야.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잖아요. 3.11 났을 때 악기 또한 딱 가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또 하나는 전쟁 났을 때. 전쟁 났을 때 역시 총사령관 누구냐? 천황이죠. 수상 따위가 군부는 수상을 자기 지도자로 안 여겨요. 군부는 무조건 천황.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천황이 그때 군복으로 갈아입고 출진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근처에 가서 사령부를 차려서 지휘를 하는 그런 두 가지 일을 천황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츠이토가 그런 걸 이제 하다가 러일 전쟁도 지휘하고 뭐 이러니까 점점 권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식. 그래서 어진영이라는 그 큰 그림, 사진, 초상화 그것도 전국에 배포를 하고 교육치거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대한 국립영상처럼
교육시거를 1890년에 반포해갖고 애들이 싹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죠. 학교에서 불이 났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초상화를 꺼내오느라고 애를 못 꺼내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신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 1910년에 한국 합병하고 그 다음에 1912년에 이 사람이 67세인가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가 45년인가 굉장히 길잖아요. 드디어 메이지가 끝났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시대 감각인데 그때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메이지 천황이 어렸을 때 훈육 교사를 했던 노기 마레스케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특히 러일전쟁 때 여순 함락을 지휘했던, 그래서 자기 아들도 죽고 그랬던 일본 최고의 육군 대장이 있는데 메이지 천황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노기 마레스케 장군이 순사를 한 거예요. 그것도 할복으로, 전통적인 할복으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부인이 같이. 주군이 죽었으니까. 주군이 죽었으니까 나도 같이 따라 죽는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으면 고민이 돼야 돼. 누구 들으라 그래? 그래서 그 말하자면 메이지 무츠이토와 노기 마레스케 부부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제 메이지 시대는終わり끝났다 이런 건데, 근데 그게 굉장히 감동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20세기 초반에 왜 주군이 죽었다고 자기가 따라 죽으며 그냥 약 먹고 죽든가 굳이 가를 건 뭐예요? 그리고 또 그 부인은 왜 무슨 죄로 따라 죽냐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게 얼마 전에 그 누구야 신경숙이 표절 사건 났죠. 그 소설이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인가? 라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그 소설이 뭘 다뤘냐면 2.16 사건. 1937년에 군부 쿠데타가 청년 장교들이 천황이 직접 이렇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이러지 말고 직접 정치하시라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때 눈이 동경에 쫙 왔어. 2월 26일인데 동경에 눈이 안 와요. 근데 그때는 때마침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드라마틱하잖아요. 청년 장교들이 잘생기고 멋있는 청년 장교들이 천황을 위해서 이 정당 정치와 이 대기업 재벌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공기한 건데 3일만 진압이 되죠. 왜냐면 히로히토가 이놈의 새끼들 그러거든요. 얘네들이 막 수상 다 죽이고 그러니까 나의 고병의 신하들을, 고병의 팔다리 같은 대신들을 니네들이 누구 허락받고 죽이냐. 근데 그 전에 항복해라 해도 얘네들이 안 하다가 천황께서 우리를 이해하실 것이다. 근데 천황이 버르장머리는 이 한마디 하니까 그다음 항복! 유혈사건이 싹 진압이 되는데 미시마 유키의 우국은 이제 그 사건을 한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 동기한 젊은 청년 장교. 근데 결혼한 지 일주일이 됐어. 근데 쿠데타가 났어. 근데 막 부인한테 나오겠다고 맛있게 폼나게 딱 갔는데 늦었어요. 벌써 떠나버렸어, 쿠데타가. 시간을 잘못한 거지. 근데 원래 사무라이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게 늦게 가가지고 전쟁 출진하는데 못 이긴 거 있잖아요. 이거는 평생의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벌써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집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코가 왜 왔냐 그러니까 늦었다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뭐 살긴 다 틀렸네요.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딱 하얀 의식에 들어가는 거죠. 돌을 딱 깔아주고 걔도 이제 딱 목욕제기 하고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이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쫙 빠지고만 이제 이거를 묘사를 하는 거. 그게 이제 미시마의 그 소설이에요. 그 할복의 장면을 상상히 묘사하고 그 부인도 이제 따라 죽어. 또 레이코도 같이. 그러니까 노기 마레스케 그거와 226을 이제 짬뽕 시켜갖고 만든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설이 하여튼 일본에서 히트를 치고 미시마 유키라는 사람들이 1971년인가 일본 방위성 건물 위해서 천황 다시 하라 그러면서 할복해서 죽었죠. 1971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사무라이 톤 뭐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 어떤 주군에 대한 그게 옛날에는 다이묘였는데 지금은 천황이 됩니다. 사실 에도 시대도 순사가 굉장히 많아요. 응? 그래서 순사 금지령을 내려요. 17세기 말에 도쿠가와 쇼군이
이제 안 해도 된다. 우리도 이제 문명 사회가 됐으니까 숭사 안 해도 된다. 공자님이 한 게 뭐예요? 숭사 금지시킨 거잖아요. 그걸 2000년 후에 숭사를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없어졌나 했더니 여기 말했을 때가 또 그걸 증명해 보여줬고 없어졌나 했더니 또 우리 누구야 미시마 육교가 그래서 참 독하다 아니면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평가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면은 천황에 대한 어떤 비이성적인 정념적인 감정적이라고도 하기 힘든 어떤 뭐라 우리말로 표현할 말이 없는데 정념적인 그런 어떤 철학에 대한 생각, 이런 파토스가 얘네들한테 아직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